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 넷을 둔 부모님 사이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딸이 귀하다고 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귀한 딸 하나 얼마나 예쁨 받고 컸겠어 하시지만 사실 제 유년 시절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커녕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늘 아들들에게 향해 있었고 저는 그 틈에서 조용히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막내이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제 자리는 언제나 나중이었고 별거 아닌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한 번은 어린 마음에 용기를 내어 어머니의 무릎에 안겨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차갑게 오빠들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라며 저를 뿌리치셨고 그날 이후 저는 어떤 기대도 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일남 사녀 중 장녀로 태어나셨고 막내 남동생이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는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셨습니다. 그 어린 시절 장녀로서 책임만 짊어지고 칭찬 한 번 못 받아본 기억이 어머니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대학을 졸업하신 말하자면 대학물 먹은 공무원이셨습니다. 아버지 쪽 집안도 다들 학식이 높으셨고 지식과 교養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지요. 그에 비해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하셨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데다 여자인 죄로 더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께서 시집갈 당시 아버지 쪽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안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을 걱정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두 분은 결국 사랑 하나로 그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결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집살이란 말 저도 어릴 적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겪으셨던 그 살이는 정말이지 숨이 턱턱 막히는 고된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은 뒤에도 설거지와 뒷정리는 오롯이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집안일도 다 머리가 있고 배움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제대로 책 한 권 읽을 줄도 모르는 애가 우리 집안일을 맡겠다 나섰으니 내 참 기가 막힐 따름이다. 어디서 저런 물건을 데려와서는. 어머님 죄송합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게요.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머리 쓰고 열심히 해야지. 다 배워야지 사는 법이다. 머리를 장식으로 쓰면 안 돼.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법이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이렇듯 어머니의 짧은 가방으로 무시를 당하며 어떤 날은 할머니께서 이유도 없이 무안 주는 말들을 던지셨고 때로는 그 말들이 날선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던 것은 바로 아들에 대한 부탁이었다 합니다.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쓸모가 있다. 비싼 쌀밥 먹었으니 쓸모 있는 인간이 되거라. 그 말씀 한마디가 어머니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고 하시더군요. 사촌 형제들 중에도 아들이 귀에 큰 집에서는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얘기도 들려왔답니다. 말없이 이를 악물고 견디셨던 어머니는 그저 한 가지 소망만 품고 계셨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이 집안에서 나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뱃속에 첫 번째 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으셨을 때 그제야 어머니는 며느리로서 처음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었답니다. 그동안 함께 밥상도 못 앉았던 자리에 비로소 이름이 불렸고
명절 때마다 눈치만 보며 움직이던 손이 조금은 덜 떨렸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굽어 살피셨던 걸까요?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도 셋째도 넷째까지 저희 어머니는 연달아 아들만 4명을 낳으셨습니다. 손이 귀하다는 집안에서 그것도 아들을 넷이나 품에 안겼으니 그야말로 어머니는 복덩이 소리를 들으셨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눈치 보며 살던 어머니였지만 둘째 아들을 낳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도 이전처럼 매몰차게 대하지 않으셨고 친척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 복이야 복 하며 어깨에 잔뜩 힘을 주시곤 했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자랑이 되어 보셨고 그 자랑이 온전히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시집 오셨을 때만 해도 상황은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쟁쟁한 동서들 틈에 끼어 어머니는 늘 작아질 수밖에 없었지요. 학벌도 집안도 심지어 외모까지 비교의 대상이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 집안의 흠이라며 노골적인 무시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는 일부러 말을 돌려 어머니를 소외시키기도 했고 사소한 일에도 큰 잘못인 양 몰아붙이는 일도 많았습니다. 허나 4명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단숨에 시댁 안에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차갑기만 했던 할머니께서 조용히 방 안으로 어머니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혹시 무슨 꾸지람이라도 들을까 긴장하며 따라 들어갔는데 뜻밖에도 할머니는 두 손을 덜덜 떨며 손수건도 아닌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상자를 꺼내어 조심스레 여셨는데 그 안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옥반지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빛이 고르고 깊은 초록빛을 띤 단단하고 묵직한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이 집안에서 진짜 며느리에게만 전해지던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반지를 끼워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아가, 내가 그동안 너를 몰라보고 구박한 점 참 미안하다. 네가 우리 집안 살림 복덩이다. 내 죽어서 조상님들 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네가 우리 집안의 참며느리다. 너는 할 효도를 다 했고 앞으로도 내 너한테 바라는 게 하나 없어. 고맙다 아가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도 억울함도 어쩌면 기쁨조차도 입술 끝에서 멈췄다지요.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렇게 집안에서 마침내 힘을 얻게 되셨습니다. 늘 눈치만 보며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던 그분이 이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신 거죠. 할머니의 인정은 곧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동서들도 친척들도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어머니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놓지 못했습니다. 예전엔 명절 때마다 부엌을 전전하며 허리 한번 펴지 못했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부엌 일도 자연스레 동서들이 나서서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느긋하게 전을 뒤집으며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어머니는 몸의 변화 하나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시기에 마지막일지도 모를 태기가 찾아온 겁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 한참을 망설이셨다는데 병원에서 초음파를 본 순간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더군요. 축하합니다. 임신 맞습니다. 그 소식에 집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말했죠. 이쯤 되면 다섯째도 당연히 아들이겠지. 이 집은 아들 복 터졌네. 진짜 조상님이 도우시나 보다. 어머니도 그 기대를 고스란히 받아 안으셨습니다. 이미 4명이나 낳았으니
이번에도 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고 오히려 더 당당해지셨다고 합니다. 아이 낳는 일에 익숙해진 만큼 산후 준비도 척척하셨고 이름도 남자아이로 미리 생각해 두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5번째 아이는 딸이었던 저였습니다. 세상의 기대와는 달리 아버지도 할머니도 친척들도 어쩌면 어머니마저도 처음엔 당황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배를 만지며 속으로 이번에도 아들일 거야 라고 믿으셨고 심지어 출산 직전까지도 그렇게 확신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모든 예상을 뒤집고 어머니 뱃속에서 딸로 태어나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원하지 않던, 그러나 저는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5째 딸로요. 아이고, 내가 딸을 낳다니 무슨 벌을 받아서 내 평생 딸을 보게 되었을꼬. 그러지 말어. 아들 넷이나 있는데 딸도 예쁘게 키우면 되지.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신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딸은 쓸모없다고 말했는데 그 쓸모없는 걸 내가 배 아파 10달 동안 고통 속에서 품고 낳았다고요. 엄마는 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산후 병상에서 한참을 침묵으로 일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위로한답시고 이모들은 말했습니다. 아들 넷 뒀으니 이제 딸 하나쯤 있어도 좋지. 그게 금상첨화지. 이제는 딸이 효도 더 잘하는 시대가 올 거야. 잘했어. 그렇지만 그 따뜻한 말들이 어머니 귀에는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내가 딸이라는 사실을 마치 자신의 오점처럼 느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억지로 웃으셨지만 속으로는 치를 떠셨다고 합니다. 그 실망이 너무 커서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딸이에요 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더군요.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오빠들과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그걸 차별이라고 했지요.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저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벽 너머의 사람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릴 때도 반찬이 모자라면 항상 제 앞 접시에서 먼저 덜어내셨고 좋은 옷은 오빠들에게만 사줬으며 저는 늘 작고 낡은 것들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차별의 시작은 어쩌면 제 이름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개똥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만 그런 이름을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묻기라도 하면 딸이라 막 지었다 할 수 없으니 대충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가 몸이 약해 태어나서요. 이름을 안 좋게 지으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똥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전부 진심이었더라면 저는 어머니의 깊은 걱정 속에서 태어난 이름이라 여기며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어머니가 종종 마음속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낸 이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개똥처럼 보기 싫고 치워버리고 싶은 존재.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이름으로도 눈빛으로도 말끝마다 내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오빠들은 모두 집안의 돌림자를 써서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경준, 경익, 경민, 경훈. 정식 장명소에 찾아가 스님의 지혜를 빌렸고 이름 하나 지으려고 아버지께서는 거금까지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운을 끌어온다며 자랑스럽게 족보에 올릴 이름으로 정성껏 지은 것이지요. 그에 반해 저는 개똥도 굴러다니다 보면 약에 쓸 때가 있다는 속담을 들먹이며 이것도 쓸모는 없지만 언젠간 뭐 하나라도 하겠지. 이름처럼 살다가 어디서 약효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뭐. 하시며 또 한 번 바닥을 치듯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제 귀엔 칭찬이 아닌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원래부터 쓸모없다는 뜻이야. 하지만 어쩌면 언젠가 한 번쯤은 필요할지 모르지. 그 말들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며 저는 점점 내 존재의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얼마나 보직에 대하셨던지 아직 손톱 밑에 흙 묻히기도 전에 밥값은 해야지 라는 말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저는 오빠들이 놀이터에서 공차며 뛰놀던 나이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설거지를 했고 무거운 솥단지에 쌀을 씻으며 수돗물에 손이 얼얼하게 불기도 전에 걸레부터 손에 쥐어졌습니다. 심부름이며 빨래, 반찬 준비며 집안일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지요. 어머니 눈엔 저는 그저 쓸모라도 있어야 존재 의미가 있는 아이였으니까요. 학교에서 개똥이란 이름 때문에 받은 놀림이나 상처는 집에서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빠들은 매일 방 안에서 공부하라고 닥달을 받았고 학원도 다녔지만 저는 그늘진 마당에서 김치를 씻으며 소리로만 받아 적은 세상의 조각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오빠들보다 똑똑하고 명석했고 누구보다 공부 욕심이 있어서 남몰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00점 맞아도 칭찬보단 독종이라고 먼저 들었어도 나는 공부에서 집안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모습이 가엽게 느껴졌던지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명소에서 이름 하나 받아왔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네 사주랑 잘 맞는다더구나. 돈 주고 개명 신청해놨으니 기다려 보려무나. 아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드디어 법원에서 이름이 바뀌었단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드디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찾아오는 듯 했죠. 서연이라는 이름 석자에 사랑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애정이자 제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어이없는 듯 등본을 떼서 보고는 심통을 부렸습니다. 서연이는 무슨 개뿔? 당신 첫사랑 이름이라도 붙였소? 쟤한테는 개똥이가 딱이지. 하물며 이름값도 못하는 애한테 무슨 서연이야? 엄마는 비웃듯 콧방귀를 끼며 말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는 듯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내미한테 너무 그러지 말어. 서연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애시당초 당신이 개똥이라고 출생신고만 안 했어도 내가 개명 신청할 일도 없잖아. 아니 무슨 생각으로 아이 이름을 그따위로 지은 거야? 아주 치가 떨려. 그러자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당신 탓 아니야? 내가 덫이 떨려. 나는 저거 안 태어날 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아들 넷으로 끝냈어야 했는데 어쩌다가 또 임신을 해가지고서는 그냥 나는 내 아들들만 잘 챙길 테니 당신은 그 쓸모없는 딸이나 잘 챙기세요. 어차피 제사밥도 못 차려 먹게 생긴 애니까.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웃는 모습보다 오빠들이 밥 먹는 모습에만 미소 지으시는 엄마. 도무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 사람을 저는 오랫동안 제 친엄마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친엄마면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가끔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오빠들한테 주는 사랑을 반의 반만이라도 나한테 나눠줬다면 나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그런 서러움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래도 제 곁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무심한 말들 속에서도 아버지만은 조용히 제 편이 되어주셨지요. 아버지께서 내미시는 따뜻한 밥그릇 하나, 슬며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손길 하나에 저는 다시 버틸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자연스레 아버지만 바라보며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외면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오빠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공부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고 그 길에서만큼은 절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우등강은 마치 제 이름이 적힌 상장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니는 더 차가워지셨습니다. 기특하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쟤는 오빠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한 애 같아. 독한 것 같으니라고. 그런 말을 툭툭 던지며 제 성취조차 부정하려 하셨습니다. 그 악담은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지만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법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오빠부터 넷째 오빠까지 부모님은 정말 학원이며 과외며
많은 노력을 들이셔서 공부를 시키려 하셨습니다만 오빠들 누구 하나 제대로 공부에 흥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빠들은 어릴 때부터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라왔기에 당연한 듯 기대받고 당연한 듯 보호받았고 그 덕에 세상의 어려움을 모르고 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같이 제멋대로의 개 망나니 같은 집만 골라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 사형제가 그렇게 하나같이 닮았는지 가끔은 신기하다 못해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일 귀하게 여겼던 첫째, 장남이었기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늘 그를 중심에 두고 살았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그를 망쳐버렸는지 첫째 오빠는 진짜 말 그대로 개망난이었습니다. 학교는 일찍이 포기했고 집에는 하루 걸러 한 번 들어왔으며 돈만 생기면 술과 담배, 가끔은 수상한 친구들까지 끌고 들어와 아버지의 한숨만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첫째보단 조용한 듯 했지만 그 또한 동네에선 꽤 유명한 양아땡이었습니다. 시장 골목만 가도 둘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고 매일같이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다 시비가 붙어 싸움질을 일삼았죠. 어머니는 그런 오빠를 보고도 우리 둘째는 그래도 의리는 있다니까 하며 감쌌지만 제가 보기엔 문제없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셋째 오빠는 그나마 얌전한 편이었지만 도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물건이 자꾸 사라지는 걸로 시작됐지만 점점 수위가 올라가더니 결국 동네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서까지 들락날락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쉬쉬하며 감췄지만 이미 동네엔 소문이 다 퍼졌고 저는 고개를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넷째 오빠는 넷 중에 가장 이성적이라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셋째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고 나까지 이러면 집안이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늦게나마 책을 붙잡고 공부를 시작했죠. 결국 서울에 있는 하위권 대학에 간신히 합격했고 가족 모두가 그래도 하나는 사람 됐다며 안도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다단계에 빠져 큰돈을 날렸고 그 뒤엔 주식에 인생을 걸겠다고 온종일 컴퓨터 앞에서 숫자만 쳐다보며 한방 터지면 된다는 허망한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4명의 오빠들은 각자 방식으로 집안을 갉아먹었습니다. 전부 어머니가 그토록 귀하게 품어 키운 아들들이었죠. 정말 이런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껏 아버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이들과 인연을 끊고 어디 먼 곳에서 모른 척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반면 저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학교 법대에 당당히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내 이름을 말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명문대에 들어갔어도 집안 형편은 여전히 빡빡했고 등록금이며 생활비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에 그 이상 공부를 이어가기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정말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고 그 끝에서 나는 행정고시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붙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하고 마음을 다잡고 걸어온 길의 결과였죠. 누구보다 떳떳한 마음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아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친정엄마는 달랐습니다. 행정고시가 어떤 시험인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전혀 알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그저 공무원이랍시고 말단 어디 앉아있는 거 아니냐며 내게 박수 한번 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늘 오빠들 길을 살려주는 쪽을 택하셨고 나를 자랑하기는커녕 늘 흠집을 내려 애썼습니다. 개나 소나 다 공무원 하는데 저게 뭐 대단하다고 지 잘난 맛에 사냐? 하여간 주변에서 하도 예의상 떠받들여주니 지가 진짜 잘난 줄 알고 거만한 거 보면 아주 정남이가 뚝뚝 떨어진다니까. 서연이 갖고 그러지 좀 마. 칭찬해줘야지. 언니, 행정고시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 줄 알아? 명문대 나와도 쉽게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야.
하지만 다행히도 제 곁에는 따뜻한 이모들이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받은 상처를 이모들이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셨죠. 명절이나 방학 때마다 저를 챙겨주시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꼭 해주시던 그 마음이 제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모들은 늘 저에게 엄마를 이해하라고 말하셨습니다. 너희 엄마도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이야.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서 그렇게밖에 못한 거야. 엄마도 알고 보면 너 생각하는 거야. 그걸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 말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제 가슴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왜 나만 이해하는 걸까? 왜 내 상처는 늘 참고 덮어야만 하는 걸까?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과 불화를 겪으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제게 햇살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주는 게 두려웠지만 그 사람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상처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서연 씨, 내가 해줄 건 없고 일하시는데 힘들 텐데 건강식품 좀 선물하고 싶어서요. 밥 잘 먹고 건강 잘 챙겨야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지요. 고마워요, 현옥 씨. 근데 나 건강식품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내가 딱 처방해준 것만 먹으면 몸이 아주 가뿐해질 거예요. 대신 건강식품 계산은 밥으로 받을게요. 그 사람은 약사였고 집안도 안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였기에 그 사람과 만나고 정들고 연애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겠다는 확신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이지 제 인생에도 따뜻한 계절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엄마는 달랐죠. 공무원이 약장사 만났다고 자랑하는 꼬라지하고는 엄마는 약사를 약장사라고 비하하며 여전히 딸을 깎아내리는 데에만 바쁘셨던 반면 시부모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동안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처음부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엔 그 다정함이 낯설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 잘 자랐다.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준 것만 해도 기특하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제는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 말고 친정엄마처럼 여겨라. 너 같은 든든한 딸 못 낳아서 문제지. 사돈께선 아주 복을 발로 차시는구나. 복이요? 화나 짐이 아니라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한 번도 엄마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기특하다라는 말을 비로소 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면서도 친어머니에 대한 치를 떠는 기억들에게 헛한 조소가 튀어나왔습니다. 남들은 시월드라고 치를 떠는데 정말 아이러니하네. 친엄마보다 시어머니가 훨씬 따뜻하다니. 시어머니는 당연히 자식이니 아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를 품고 세워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시려 애쓰셨고 제가 무심코 흘린 말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이상하죠. 내가 상처받은 건 늘 엄마와 오빠들한테서였는데 그들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어른들은 제게 다정했고 아낌없이 따뜻함을 나눠주셨습니다. 일반 평범한 예식장에서 하는 것도 저는 좋았는데 시댁 오래된 지인이 호텔의 높은 직급에 있으신 분이 계셔서 저는 나름 유명한 호텔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청담동의 유명한 샵에서 웨딩드레스를 골라주러 같이 동반하셨는데 제가 가격을 의식하고 그냥 자꾸만 저렴한 걸로 고르자 시어머니께서는 그 샵에서 최고로 비싼 드레스를 골라 제게 입혔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최고로 예쁘게 입어야지. 그래야 우리 며느리가 빛나지. 그날은 네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야. 돈은 생각 말고 제일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입어주면 좋겠구나.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며 너무 아름답다고 안아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따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제 노력을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친정에서는 무슨 돈이 그렇게 넘치냐고 모은 돈들 다 친정에 내놓고 가라 했지만 저는 사실 모은 돈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왜냐면 대학을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다녔고 직장 얻고서는 계속 학비를 갚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원한 남편이 제게 통장에 돈을 내어주며 거의 몸만 간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귀한 복덩이 대하듯 했고 친정 어머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구박댕이 뭘 그리 모셔가냐고 비아냥대기까지 하셨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시고 제 귀를 가려주셨고 저는 눈물을 삼키며 좋은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네가 부유했기에 결혼식을 올리고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제 내 인생에도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구나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 출근길이 설렜고 퇴근 후 따뜻한 불빛 아래 남편과 나란히 밥을 먹는 일상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벅찼습니다. 그런 평온 속에서 자연스럽게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도 찾아왔고 남편과 저는 아이의 태명을 정하며 매일 밤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꼭 어디선가 균열을 내는 존재가 있더군요. 바로 친정엄마였습니다. 얘 개똥아, 얼른 문 열어라. 개똥아. 내 이름이 분명히 서연이로 바뀌었는데도 휴일날 밤에 개똥아 하고 문이 부서져라 외치며 예고도 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치신 엄마는 그 곁에 아버지도 아랑곳 않고 배가 불러오는 저 대신 남편을 향해 시선을 꽂더니 대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오밤중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조금 일찍 오셨으면 같이 저녁 식사라도 했을 텐데. 나도 이 근방에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가는 김에 가는 거지. 일부러 나도 저것 시간 내서 보러 올 생각은 없네. 아, 네. 그런데 서연이한테는 왜? 뭐 딴 볼 일은 아니고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니 이 부적 좀 몸에 지니고 있으라고. 내가 그래도 딸 자식 걱정해서 부적까지 써왔네. 집안에도 아들은 있어야 돼. 그래야 대가 이어지고 말이야. 생각해보면 제가 엄마에게 처음으로 받은 관심이 바로 부적이었지만 저는 그다지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흉물스러운 것이 눈앞에 있는 게 거추장스러울 뿐이었고 요즘 시대의 아들, 딸 운운하는 엄마의 부족함이 창피하기만 했지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서 정중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딸이 더 좋다 하잖아요. 딸이 더 속 깊고 부모 챙기는 건 딸들이라니까요. 그 말이 엄마의 신경을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엄마는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반박했습니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개똥이가 딸 낳아서 받을 서름은 다 어쩌고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니까? 그래야 친정 위신도 서지. 괜히 쓸모없는 거 시집 보냈다고 욕 들어먹기 싫어서 그래. 친정어머니는 말도 안 되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황당했지만 차분히 받아들이려 했었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결국 못 참고 나섰습니다. 그만 좀 해. 아들. 평생 아들만 감싸고 살았으면 됐지. 이젠 그 입 좀 닫아. 그 한마디에 집안이 조용해졌고 엄마는 화들짝 놀란 듯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은 두 분이 사이가 나빠지지 않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며 그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예의 바르게 마침 부모님을 위한 건강식품을 마련했는데 오신 김에 가져가시라고 내어주었습니다. 고마워하는 아버지에 반해 어머니는 요리조리 살펴보며 이거 얼마나 나가냐고 중고시장에 팔겠다고 얘기하는 둥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다행히 집에 오진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주신 부적을 가만히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부족의 효험이란 없었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궁금하고 설레고 두근거리게 했던 제 딸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인생 전체를 닮은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 조심스레 움켜쥔 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저만을 믿고 안긴 그 아이는 처음으로 제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유, 예뻐라. 수고했다. 난 아들만 키워봐서 손녀딸을 내가 얼마나 바랬는데 정말 고맙다, 새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감사해요. 딸 낳아도 예뻐해 주시고. 말했잖니. 나는 딸 낳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손자든 손녀든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단다. 참, 그보다 사돈들에게도 연락드려야 하지 않니? 연락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안 오실 것 같아요. 제가 풀이 죽어 얘기하자 시몬은 깊이 한숨을 쉬고는 괜찮다 하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딸을 낳아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와 오빠들은 병원은커녕 조리원에도 한번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외손녀라는 말 한마디, 조카라는 표현 하나도 꺼내지 않았고 그저 없는 일처럼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그 차가운 무관심은 익숙했지만 이젠 그 대상이 내 딸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서 사랑받지 못했던 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사랑을 줄게. 너는 절대 나처럼 외롭지 않게 할 거야.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제 옆에 앉으신 분은 친정 아버지셨습니다. 태어나는 날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지요. 그래도 네가 수고했다. 손녀딸 낳느라 고생했어. 이건 산후보약이나 사 먹고 아기 옷이라도 한 벌 사. 그 봉투 안엔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안엔 아버지의 미안함과 애틋함,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꼭 잡고는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렇게 참 많이, 참 오래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에다가는 출산휴가를 쓰고 첫째 딸을 키우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간만에 이모에게 전화가 와서 오빠들이 느닷없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오빠들 사고 쳤지 않니? 아니, 첫째랑 둘째 녀석이 나란히 놀러갔던 휴양지에서 또 나란히 아가씨 두 사람을 만나 또 나란히 임신까지 시키고 결혼을 한단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장가 안 든 두 녀석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고 엄마는 기뻐했지만 들리는 며느리들 상태를 보면 썩 좋아 보이진 않아 보였습니다. 내내 젊은 시절을 부모님 돈 가져다가 놀 생각밖에 없던 오빠들이 사랑이 뭔지 책임이 뭔지 알기나 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찔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었지만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부부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째랑 둘째도 너처럼 호텔에서 결혼하고 싶다더라. 뭐 보니까 너희 시댁 지인이라며. 너만 호텔 결혼식 하지 말고 네 오빠들도 할 수 있게 동생이 돼서 좀 도와줘야지. 안 그러냐? 저는 당장이라도 엄마를 내쫓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봐서 단칼에 잘랐습니다. 알아봐 줄 수는 있지. 근데 호텔에서 특별히 할인해 준다 해도 들어가는 돈이 많을 것 같은데 오빠들 수익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요거 말하는 뽐새 좀 봐. 네 오빠가 어디가 어때서? 너도 결혼했는데 네 오빠들이 왜 못해? 까불지 말고 지인 통해서 결혼식 다 예약해놔. 알겠어? 엄마는 제 눈을 보며 똑똑히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호텔 결혼식 해놓으라 말했고 결국은 저희 남편이 이 소식을 듣고는 알겠다며 한번 말씀드려 보겠노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는 진짜 끝이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빠들 결혼식을 도와주기로 했지요. 남편 말로는 네가 감정 상하는 게 싫었고 부탁 한 번이면 해결되니까 가족 문제이니 이 정도는 부탁드려 볼 수 있지. 걱정 마. 그 호텔 밥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았잖아. 고마워 여보.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저는 그 말에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뒤섞였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 다음이었죠. 사실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해준 건 분명 우리가 도와준 것이었고 지인 덕분에 밥값이랑 대관비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처리된 일이었습니다. 정상 가격이었다면 꿈도 못 꿀 수준이었지요. 그런데도 그 저렴한 비용조차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호텔 대관비와 식비를 우리더러 책임지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 이번에는 남편도 곤란했던 모양입니다. 지인 찬스로 얘기를 해놓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와 오빠들은 합심해서 돈 문제까지 떠넘기려 하니 결국 남편도 흔들렸습니다. 나도 웬만하면 해드리고 싶은데 호텔 예식 대관비랑 식비를 나한테 물리는 건 좀 나도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전 그러면 대관비만 내가 마무리 짓는 걸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식비까지 책임지시라네? 남편은 조용히 그렇게 말하며 결혼식 대관 비용이라도 대신 내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대관 비용도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거의 500만 원에 달했고 저는 더 이상 식구들로 인해서 남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더 이상 우리 식구들한테 끌려다니지 마. 이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다 해주는 순간 그들이 또다시 우리를 당연하게 여길 거야. 이번만은 그냥 넘길 수 없어.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 말에 남편은 더는 얘기하지 않았고 내가 직접 부모님하고 오빠하고 찾아가 한바탕 일을 저지른 후에야 그렇게 호텔 결혼식 비용에 대한 문제는 오빠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도 독종인 엄마의 딸이기에 한성질했고 저는 진짜 성질껏 오빠하고 엄마한테 뒤집어 엎고 나오다가 경찰까지 오는 지경에 이르렀고 나는 경찰에게 조목조목 얘기를 했고 경찰들이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얘기를 하자 엄마는 가족 망신 다 시킨다고 소리를 질렀고 그 결과는 참담했죠. 거의 부모님하고 이별하다시피 저는 살기로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저를 앉히시고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미운하고 오나 네 친어머니다. 부모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심정 100번 1000번 이해한다마는 그래도 네가 부모에게 할 도리는 다 했으면 좋겠구나. 그래도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남편에게 너무 죄송해서 시댁에 미안한 거랑 상관없이 널 낳아준 친부모님이라는 것만 알아둬라.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 넌 우리 식구이지만 그분들의 딸이기도 하다. 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한동안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부모님께 해야 할지 선을 정할 수 없었지요. 남편이랑 의논을 했고 남편은 그래도 얼굴은 보고 살아야겠지 않냐고 말을 했고 머지않아 명절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용기를 내어 평소처럼 손 가득 선물이며 음식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마주한 건 따뜻한 인사도 미소도 아닌 싸늘한 외면이었습니다. 돌아가라. 너 같은 애가 뭘 또 오냐? 괘씸한 것 같으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날아왔고 큰오빠는 문도 열지 않은 채 소리를 질렀지요. 너무 염치가 없다 진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손절해놓고 이제 와서 얼굴을 들이밀어? 뻔뻔스러운 것.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부모 형제 등 돌리고 너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두고 볼 거야 하며 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손에 들었던 보자기를 내려놓을 틈도 없이 저는 그대로 다시 차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엉덩이도 붙이지 못한 채 되돌아가는 차 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지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당신은 할 만큼 했어. 앞으로는 당신 힘들게 하는 사람들보다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들 옆에 있게 할게. 시댁 식구들도 당신 편이야. 우리 가족은 그런 식으로 안 해. 나중에 진심이 통하게 되면 그때 다시 가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 손길 덕분에 저는 울음을 참고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 한구석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그날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끊어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 이젠 됐다.
남편 말 맞다나 나는 할 만큼 했어. 애써 매달릴 필요도, 참고 견딜 이유도, 누구를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자.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젠 부모님과 이별하고 시부모님을 내 부모련히 여기며 살자. 그 결심은 생각보다 더 큰 평온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따뜻하게 저를 품어주었고 시아버지도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셨기에 그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가족 같은 가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즈음 저는 뱃속에 둘째 아이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초음파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남편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왕자래 공주래? 이번에도 딸이래. 그 말에 남편과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우리 딸 둘이네? 자매네. 남편도 아이처럼 웃으며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자매맘이라니 괜히 뿌듯하다. 내 집 아들을 바라기도 했는데 뭐니 해도 아이에게는 동성형제가 제일 좋지. 나도 둘째 공주님도 얼른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날 우리는 둘 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이 아니라고 속상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풍성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온했던 일상에 갑작스럽게 들려온 비보 하나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둘째도 딸이래요, 아빠. 그 말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손녀면 더 좋지.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영민한지 아냐? 그 피가 또 내려간다 생각하니 난 참 좋다. 조만간 문서방이랑 한번 보자꾸나. 네, 아빠. 저는 기쁘게 말했고 우리 아이가 얼른 건강하게 태어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생각해보면 제 작은 효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 제가 변변히 해드린 것도 없고 늘상 미안했는데 애 태어나고 나선 아버지 모시고 어디든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와야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소망을 영영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 편으로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가슴 속에서 쿵하고 큰 구멍이 뚫리는 듯한 통증만 남았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며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소리가 목구멍으로 솟아오르며 눈물이 가득 찼는데 뜻밖의 아버지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땐 눈물도 제대로 흘릴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곳엔 또다시 제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듯 앞으로 나왔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쥐어뜯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맨날 아버지랑만 연락하고 네만 예뻐하니까 그 화가 아버지한테 간 거야. 너한테만 정 쏟더니 그게 다 탈이 나서 이런 일이 난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야. 이거 놔. 장례식장은 술렁였고 저는 머리채를 내주면서 배를 감싸며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엄마에게는 임산부 딸이고 뭐고 아무것도 배지 않았던 것이었죠. 눈물이 날 새도 없이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늘 온화하던 그가 그날만큼은 단단한 눈빛으로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를 제게서 떼내기 위해 밀치며 저를 보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도끼 어린 눈으로 외쳤습니다. 아주 쌍으로 와서 내 속을 염장을 지르는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없어지라고. 장모님, 딸 임신한 거 안 보이세요? 그렇잖아도 아버님만 뵙고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장모님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딸의 위치가 아니에요. 제 아내고 우리 아이의 엄마이고 저희 부모님의 며느리입니다. 한 번만 더 서연이 함부로 대했다가는 저 가만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으면 네가 어쩔 거야, 자식아.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 호락호락한 집안 아닙니다. 뒷감당 가능할 것 같으면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지요. 가족이고 뭐고 그때는 진짜 매운맛 보여드릴게. 뭐야? 너 이 자식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우리한테 지금 겁주는 거냐? 우린 할도리 하러 왔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인사드리고 곱게 가게 두라고요.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어딜 감히 임산부 가족을 건드립니까? 저 아는 기자들 널렸는데 뉴스 한번 나오게 만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시고 싶으세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용서받기 쉽지 않을 텐데. 남편의 말에 어머니와 오빠들은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고 저는 비틀거리며 아버지 영정사진을 눈에 가득 담고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를 드린 후 남편에게 부축을 받으며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차에서 그야말로 펑펑 눈물을 쏟은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남편이 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 한동안은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어느 날 문득 전화기를 들고 아빠라는 이름을 누를 뻔한 순간 텅 빈 허공 속에서야 비로소 그 부재를 실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제가 만삭이 될 때쯤에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아휴, 네 엄마가 또 일쳤다. 무슨 일이요? 이젠 놀랍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떨어질 정도 없어 그러려니 했고 이모는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장례식장에 보험 담당자가 찾아온 것 같더라고. 이런저런 서류를 들고 와서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들어두신 보험이 꽤 많았다며 정리 절차와 수령 방법에 대해 설명하던데 모르고 있었지? 게다가 네 아버지께서 살던 집도 여전히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밖에 예금과 적금, 소소하게 모아둔 돈들도 적지 않았다던데 너 얼른 네 목 챙겨야 한다 서연아. 그제야 저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도 분명히 상속권이란 게 존재하고 있었고 저는 그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오빠들 몫을 순순하게 제게 줄 리가 없는 어머니였기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재산 싸움에 빠지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오빠들은 제 몫까지 가질 생각에 신이 났었겠죠. 꽁꽁 숨겨만 두고 쉬쉬하더라고요. 듣자니 엄마는 그 돈 가운데 본인이 가져갈 몫은 조금 챙기셨고 나머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오빠 넷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답니다. 물론 저에겐 단 한 푼도 단 한마디의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서류에도 제 이름은 올라가 있지 않았고 보험금 정리 과정에서 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도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쟤는 시집갔어요. 출가 외인인데 재산은 무슨? 이 집 재산이랑은 상관없는 애예요. 난 그냥 내 아들들 잘 되게 하려고 이러는 거니까 쟤는 손 떼게 해요. 어차피 가져갈 재산도 아니었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먹먹하다 못해 그저 조용히 웃음만 나왔습니다. 이미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지금 이제는 정말 시어머니 말이고 남편의 말이고 다 생각 말고 제 자의로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지요. 더는 미련도 기대도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 나는 둘째 딸을 출산하고 정신없는 육아 속에 빠져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루 종일 기저귀 갈고 수유하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일상이었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모든 고단함이 잦아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이의 돌잔치를 앞두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신자 이름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받을까 말까 숱하게 갈등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이었던 건지 무슨 일일까 싶어서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 돌잔치는 어디서 하니? 외할머니가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데 왜 나한텐 얘기를 안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 넘게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돌잔치 참석하겠다는 얘기를 하다니 그동안 날 향해 쏟아냈던 말들을 생각하면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요. 그런데도 묘하게 그 목소리는 전보다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전화를 건 딸에게
어색하게 안부를 묻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말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리를 스쳤지만 어쩌면 처음으로 저를 향해 온화하고 화내지 않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그 모든 질문을 잠시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딸 돈잔치 와. 나랑 오빠들 결혼했던 그 호텔에서 또 하기로 했어. 아이도 엄마를 보면 좋아할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도 알 수 없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건 기대도 반감도 아니었지만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에 잠깐 기대고 싶었던 조용한 갈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께도 숨기지 않고 말을 했고 말은 안 했지만 걱정부터 다들 앞섰던 듯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엄마는 예고도 없이 조용히 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단정하길 좋아하시던 분이 머리는 흐트러지고 옷은 헐렁하고 구겨져 있었으며 신발조차 짝이 맞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구석자리에 앉으시더니 식사가 시작되자 마치 며칠을 굶으셨던 것처럼 밥을 허겁지겁 드셨습니다. 수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주변 사람들, 특히 시댁 어른들의 시선이 조심스레 그러나 분명하게 그쪽을 향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오늘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길, 그렇게 바랬건만. 식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자 엄마는 결국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손자도 아니고 손녀딸 돈잔치를 뭐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 몰라? 요즘 세상이 아주 막가자는 거 아냐? 남의 눈은 안중에도 없고 뭐 하자는 건지. 시부모님께서 들으셨는지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꾹 다물었고 그때 엄마는 아예 손녀들을 바라보며 한술 더 드셨습니다. 지엄마 닮아서 그런지 복도 없고 집안 망하게 생겼네 아주. 그 말은 마치 독처럼 퍼졌습니다. 돌잔치의 웃음과 축복, 모든 따뜻한 분위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고 여린 아이들을 향해 그토록 차갑고 모진 말을 내뱉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저는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식장 안이 조용해질 무렵 저는 엄마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뒀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젠 그만 와. 앞으로 내 인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 말에 엄마는 잠시 당황한 듯 표정을 굳히더니 이내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이제 나 좀 부양해야지. 배 아파 낳아줬잖아. 그거 덕이라도 좀 봐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고도 여전히 본인의 역할을 배 아파 낳은 부모로만 남겨두려는 그 태도에 기가 막혀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엄마를 부양해야 하지? 엄마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어? 엄마 때문에 욕먹고 무시당하고 결혼하고서도 끝없이 내 가족들까지 상처받았는데 재산도 한 푼 못 받았고 그 많던 보험금, 예금, 집 전부 아들들 넷한테 줬잖아. 그 아들들이 엄마 책임지게 해. 나한테 더는 기대지 말고. 제가 그렇게 또박또박 말했을 때 엄마는 눈을 크게 뜨며 되레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들들한텐 피해주기 싫어서 그런 거야. 걔들도 힘들어. 며느리들이 나 싫어해서 계속 나 때문에 싸운다고 이혼하겠다는 소리까지 들었어. 그 며느리들 중에 특히 큰며느리, 그 불려시 같은 게 우리 아들 홀려서 나랑 사이 이간질 시키고 손주들 핑계로 이혼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떠나온 거야. 다 내가 참은 거고 다 내가 물러난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모든 잘못을 여전히 남 탓으로 돌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선택조차
희생이라 포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껏 참아온 말들이 가슴속에 둘러앉아 숨조차 막히게 했고 악을 쳤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보면 괴로워. 그래서 이젠 정말 안 봤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내 인생에서 이제는 좀 떠나. 엄마라면 정말 이젠 지긋지긋해. 그 누구보다도 치가 떨린다고. 제발 사라져줘. 그 말에 엄마는 내 말에 의미 하나 두지 않고 더 기세 등등하듯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요즘 딸들 키워서 좋은 게 뭐다? 부모 챙기고 위해줘서 그런 거잖아. 근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어디서 그렇게 독하게 컸어? 이름을 망할 서연이로 바꿔서 그런가? 개똥도 약에 한번 쓸까 했더니만. 가슴속에 쌓인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고 나는 이제 엄마는 끔찍하다고 비비려면 오빠들한테 가서 비비지 도둑심보로 나한테 뭘 얻어내려 하지 말라고 고개를 돌렸더니만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다짜고짜 손을 번쩍 들어 내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그 찰나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와 또 한 번 그 손을 막아줬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제 아내한테 손대지 마세요. 장모님이라도 아무 권리 없으십니다. 그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에 엄마의 손이 허공에 멈춰섰고 저는 가까스로 뺨을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남편에 의해 내보내졌고 엄마는 제게 악담을 하며 악을 바락바락 쓰다가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덜덜 떨면서 울음을 닦아내고 오빠들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만들고도 엄마를 도울 생각이 없는 그들에겐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이 조금은 남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참담한 말뿐이었습니다. 야, 너 엄마 성격 제일 잘 알잖아. 그 까칠하고 꼬장꼬장한 사람을 누가 모셔? 딸한테도 그러는데 며느리한테는 오죽하겠냐? 우리는 못해. 그냥 엄마 알아서 살아가게 둬. 정말 하나같이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도 상처받았고 너도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내가 조금 더 조용하다는 이유로 이 모든 감당을 나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그 말들이 숨이 턱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모와 통화가 닿았습니다. 평소 조용하시던 이모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은 네 엄마 치매 판정을 받았어. 처음엔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더니 이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사람도 헷갈려해. 병원에서도 초기 치매라고 진단 나왔고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치매라니 멀쩡해 보였는데 그 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어떻게 치매일 수가 있어. 저는 너무 놀라 목이 메어왔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너희 오빠들이 그 틈을 타서 네 엄마 명의재산을 슬쩍슬쩍 가져간 모양이야. 보험이며 집이며 예금까지 다 정리해서 자기들 명의로 옮겨놨어. 그 뒤엔 모른 척하고 있는 거고 네 엄마도 그렇게 믿었던 아들들한테 뒤통수 맞아서 얼마나 속 끓이고 그 속이 아니었겠니. 저는 손에 힘이 풀려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토록 귀하게 여긴 아들들에게 엄마는 결국 치매 걸린 틈에 등쳐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니. 이모의 목소리가 마저 들리기에 남편이 와서 전화기를 주워서 제게 다시 귓가에 대주었습니다. 이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에게 염치 없는 말인 거 알아. 그런 모진 엄마라는 거 내가 누구보다 옆에서 봐왔으니 잘 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말년이 가엾잖니. 어쩌면 이건 네 엄마 잘못이 아니고 주위에서 네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건지도 몰라. 엄마를 용서하고 네가 말년에 돌보는 건 너무 힘들겠니? 마음속에서 깊이 끓어오르는 숨이 쉬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은 뒤 그 어느 때보다도 독종의 기세를 발휘해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아들의 정체를 알았으면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나한테 필요해서 이한 가식이라도 좀 따뜻한 말 한마디, 솔직한 말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엄마 못 돌봐요. 죄송해요, 이모. 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묵혀두었던 말이 이모 앞에서 터져나왔고 목구멍 깊숙이 쌓였던 감정들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끝까지 우리 아이 돌잔치에서도 그 형편없는 모습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악담까지 퍼붓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딸을 찾는 건지 솔직히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오빠들한테 요양원이라도 보내라고 해요.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지. 근데 요즘 요양원도 다 돈이야. 엄마 치매 점점 심해지고 병원도 다녀야 하는데 아들놈들이 다 모른 척하고 있어. 그렇다고 엄마를 길바닥에 놔둘 수도 없고 어디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니? 모시기 힘들다면 아무 요양원이라도 좀 보내줘. 너희 엄마 지금은 돈도 한 푼 없어. 그 아들놈들이 보험금이랑 예금 다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명의까지 몰래 써먹어서 엄마 앞으로 된 빚이 4억이래. 진짜로 갈 데도 없고 몸 하나 뉘일 데도 없는 신세야.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둔하게 울렸고 한때 누군가의 엄마이자 가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채무자라는 이름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이 차갑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송이라도 하라고 했어. 도장을 몰래 쓴 거면 명의도용이고 재산도 뺏긴 거잖아. 그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거든. 그랬더니 네 엄마가 울면서 그러더라. 뱃속으로 낳은 내 새끼들인데 어떻게 내가 걔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니. 나는 그래도 걔들 덕분에 평생 무식하다고 얕보던 집안에서 가슴 펴고 살며 행복했는데 내가 우리 아들들을 고소하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니지라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냉정하고 독했던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결국 나는 이모의 말대로 엄마를 맡기기 위해 요양원 쪽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끝까지 제 곁에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어머니잖아. 당신이 이렇게까지 아파했던 사람 지금은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마음 놓고 요양원으로 보내드려. 좋은 요양원으로 찾아놓을게. 남편의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을 다잡고 가능한 한 가장 시설이 좋은 요양원으로 엄마를 모셨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살펴가며 선택한 곳이었고 이제라도 엄마가 사람답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내 마음속 깊은 곳엔 하나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엄마가 정신을 온전히 유지한 채 끝까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만 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또 다른 고통이었기에 나는 조용히 엄마가 나를 잊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너무도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치매는 생각보다 훨씬 급격히 진행됐고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엄마는 완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관계도 시간의 흐름도 모두 잃은 채 엄마는 아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들렀을 때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왔어? 아가씨 참 이쁘다. 우리 딸도 아가씨처럼 똑똑하고 예쁜데 우리 딸 같네. 넌 이름이 뭐니?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기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끝내 나를 인정하지 않던 그 사람의 입에서 우리 딸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그것이 비록 진심이 아닌 착각에서 비롯된 말이라 해도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오래도록 뭉쳐있던 응어리를 서서히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엄마는 기억을 잃었고 이제 남은 건 엄마를 짓밟고 모든 걸 빼앗아간 사람들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오빠들을 상대로 모든 자료를 정리해 재산 명의도용과 횡령, 사기 혐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엄마 집을 정리하던 중 다행히도 곳곳에서 유의미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명의도용에 사용된 도장, 수상한 계좌이체 내역,
날짜가 적힌 각종 서류들까지 그동안 엄마가 무심코 쌓아두었던 것들이 결국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웠던 건 이모였습니다. 이모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셨고 법적인 절차와 자료 정리에 이르기까지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치매가 깊어져 의사 표현조차 어려워진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아들들을 감싸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오빠들을 법으로 처단했고 그동안 엄마에게서 빼앗아간 돈들을 하나하나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끝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엄마에게도 조금은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엄마가 완전히 치매 노인이 되고 나서야 그 사람은 비로소 나를 있는 그대로의 딸로 품어주었습니다. 우리 개똥이 참 예쁘다. 내 딸. 꽃보다 더 예쁜 내 딸이지. 보고 또 봐도 아까울 만큼 소중한 내 딸인데 내가 못나서 우리 딸한테 상처만 줬어. 어두운 밤 고이고이 자고 나면 싹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새끼한테 미움받지 않게. 엄마는 그런 말을 반복하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한때 나를 밀어내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작고 여린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제야 나는 엄마에게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손녀딸들을 데리고 요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외할머니하고 달려갔고 엄마는 그 아이들을 보며 흐릿한 눈으로도 꼭 안아주려 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래도록 멀어져 있던 관계가 기억을 잃은 시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이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엄마와 새롭게 모녀로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엄마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전 엄마를 사랑하며 더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